안녕하세요. 행복실천 강사 오원식입니다. 저는 약사이자 심리상담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실천 강사로 저를 소개시키는 이유는 행복은 사실 집안의 냉장고처럼 일단 써보면서 마음에 들면 계속 쓰면 되는 그러한 아주 쉬운 일들이기 때문에 공부가 아니라 방법을 배워온다는 뜻으로 행복실천 강사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알려드리는 행복이 쉬워지는 방법을 통해서 더 자주 행복해지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며 즐거운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행복만 해도 됩니다에서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행복해지는가를, 두 번째 시간, 아침부터 행복해지는 루틴인 도즈업 루틴에서는 생물학적 관점에서 행복해지는 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행복만 해도 됩니다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짧게 불행하고 자주 행복한 오원식 강사라고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십니다. 이는 우리 때뿐만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가장 잘된 상태, 즉 삶의 목표를 행복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 산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사이기도 하고 심리상담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도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도 여러 가지 호기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책을 보다 보니 유명한 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 교수의 이기적 유전자라던가 대한민국의 대표 심리학자인 서원국 교수의 책 행복의 기원을 봤을 때 재밌는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삶의 목표가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재밌죠? 생물학자의 관점에서야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심리학자도 행복이 목적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을까요? 여기서 서은국 교수는 행복은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생존의 도구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학자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삶의 목적은 생존 기계로서 유전자를 운반하는 일이다. 즉 심리학의 관점에서는 생존과 번식을 하기 위해 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적이 행복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래서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의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보니 김영석 교수님은 행복을 한 줄로 사랑이 있는 고생이다. 즉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가족의 일화로서 그 교수 부인께서 자녀들에게 본인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얘기를 하실 때 전쟁통에서 아이 6을 데리고 북적북적거리면서 고생했던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사랑이 있는 고생이 무엇인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출산과 양육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이 사랑이 있는 고생을 하면 그 보상으로 행복감이 생기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모든 살아있는 동물들은 고생을 통해서 생존을 유리하게 이끌었을 때 행복이란 보상감을 받는데요. 근데 유독 인간은 그 보상을 뛰어넘는 행복을 위한 무언가를 더 하고자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왜 인간이 다른 동물들하고 다르게 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나이가 들수록 행복하고 살고 싶은 욕구가 더 커지는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기에 공부를 했더니 제가 보건대는 동물과는 다른 인간만의 두 가지 특징이 눈에 띄었는데요. 첫 번째가 진화, 특히 뇌의 발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길어진 수명입니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은 근 200년 사이에 수명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임기간이 크게 늘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 진화의 원인을 살펴보면 직립보행을 통해서 도구를 사용하고 그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 능력을 발전하다 보니까 발달한 것, 그리고 무리의 생활에 따라서 사회적 상호활동을 통해서 또 뇌가 발달했고요. 특히 불의 발견 굉장히 큰데요. 화식을 통해서 음식을 섭취하다 보니까 우리의 뇌는 사실 굉장히 고비용, 저효율의 기관인데요. 2%밖에 안 되는 뇌가 우리 몸의 에너지의 20%를 쓰거든요. 화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어서 뇌를 발달시키는 데 굉장히 큰 원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모든 동물들은 대부분 자기에게 맞는 환경에 삶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서 흙 한 톨 없는 북극까지 넓게 펼쳐져서 적응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들이 인간의 뇌를 이제 진화를 시켰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마냥 좋은 게 아니고 그 대가로 그 양육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고요. 그 신생아의 뇌가 태어나자마자 갓 태어난 아이는 지구상의 그 어떤 동물보다도 미약한 존재인데요. 뇌가 뉴런은 많이 만들어져 있지만 그 시냅스라고 해서 뇌가 어떻게 이야기를 내리고 명령을 하는지 등에 대한 발달이 안 된 상태에서 그 키우는 양육 기간을 길게 만들었고 또 이제 동물들에 비해서 인간의 근육이 매우 약한 편입니다. 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뇌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근육을 약화시키면서까지 인간의 뇌를 발달시키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게 이유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만 하고 있는 특이한 기질이 있습니다. 우리 걱정 많이 하시죠? 인간은 91%나 되는 실현되지 않는 일들에 대한 걱정도 미리 하는데요. 이 걱정 또한 환경에 적응하려는 예측 능력 때문에 생긴 그러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인간의 수명이 길어진 것, 그러니까 고등동물인 인간이 이제 자손을 굉장히 적게 낳지요. 1명 또는 2명 이렇게 낳으면서 근 20년 가까이 오래 양육을 하는데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 인간의 가임 기간이 한 40세 전후 이제 조금 더 과학이 발달해서 40대 중후반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인간의 수명은 보통 50세에서 60세 전후였습니다. 즉 인간이 마지막 자손을 낳아서 성인으로 키울 때까지가 보통 유전적인 수명이었다면 현대 위생의 발전에 따라서 수명이 40, 50대에서 100세 시대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생물학자나 심리학자나 철학자의 관점에서 번식하지 않는 기간의 인간은 쓸모없이 오래 살게 되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생존도 의무지만 인간의 가장 큰 삶의 목적은 번식, 출산과 양육에 있는데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없는 인간이 오래 사는 것은 쓸모없이 오래 살게 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인간이 오래 살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저 나름 세워본 가설이 혹시 그렇게 인간이 행복을 바라면서 수명이 연장이 되고 진화한 이유가 행복을 위해서 진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근거를 두 가지를 찾아봤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뇌라고 하죠. 전두엽이 굉장히 발달하게 됨으로써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은 행복한 경험을 통해서 행복한 감정을 느끼고 그 행위를 기억하는 반면에 인간만이 생각을 통해서 행복한 감정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유전자가 만약에 수명이 늘어났다면 가임 기간도 똑같이 늘렸을 것 같은데 유전자는 수명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임 기간을 특별히 늘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삶의 목적인 생존과 번식 중에서 번식의 의무가 끝났다면 인간의 삶은 생존의 의무만 있는 보상의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은국 교수의 책 행복의 기원에서 행복이 생존의 도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을 생존의 도구로 쓸 수도 있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복을 생존의 도구이자 보상이자 마지막으로 목적이 되게 해서 우리가 혹시 오래 살게 된 이유, 그 쓸모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게 아닐까라는 가설을 만들어 봤습니다. 즉, 생존 기간이 길어진 것은 출산과 양육의 의무가 끝난 채로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 시간이니까 우리의 의무는 절반이 된 채로 우리의 권한이 되게 많아진 거죠. 그래서 저는 출산과 양육의 기간이 끝나면 행복하게 사는 것만이 전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을 보시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시니어분들께서 자식 양육이 다 끝나서 성인이 된 자녀를 두고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자식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우리 자식의 잘못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면서 본인의 행복을 즐기기보다 자식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거 좀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본 속담에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일 내 자식이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면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께서 나를 바라보는 내 자식이 부러워서 그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많아져서 나를 따라하게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 정말 열심히 사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 고생하시는 사이에 제가 성인이 되고 또 성인이 된 자녀가 다시 자녀를 낳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게 지내시는데 저 역시 제 미래의 제 꿈이 저희 부모님처럼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즉 여러분들께서 생존과 양육의 의무가 끝났다면 인간의 마지막 남은 의무인 생존을 통해서 행복을 마음껏 쓰시는 삶을 사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행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행복의 특성을 크게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행복은 의미 있는 즐거움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 3대 아이비리그 강의 중에 행복학을 가르치는 탈 벤 샤르 교수의 이야기인데요. 행복은 즐거운 일에 의미 있는 일이 합쳐져 있을 때 그게 진짜는 행복이라고 합니다. 즐거움이 무엇이냐? 지금 당장의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의미는 무엇이냐? 내 미래에 이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즐거운 일을 하는데 그게 미래의 의미까지 있다면 행복이 될 것이고 내가 미래에 의미 있는 일을 하다 보니 지금 즐거움이 생긴다. 대표적인 게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거잖아요.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행복하면 떠올리는 말 중에 하나가 성공인데요. 성공은 결코 행복의 전제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진짜 행복의 전제 조건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 즉 성장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저희 부모님의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부모님은 이제 80대가 다 되셨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한 2년, 3년 전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매일 영어 공부를 하시는데 볼 때마다 까먹는다 하시면서도 매일매일 한두 시간씩 공부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래도 어저께 모르는 거 오늘 알았다? 라고 하면서 즐거워하시거든요. 이게 성장이 주는 행복의 뜻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푹 쉬셔도 되는데 그냥 봄이 되면 그 집 옆에 있는 빈터에다가 어떻게든 무엇을 심고 키우시거든요. 이 일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심고 키운 작물들이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자식의 자식까지 먹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음식이 될 때 그 음식을 키우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이 의미 있는 즐거움을 즐기시는 겁니다. 이렇게 행복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의미 있는 즐거움이 있거나 내가 어제보다 좀 더 나아졌는데 하는 일이 되면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듯이 강의를 하게 되면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듣는 질문이 있어요. 행복은 불행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반대로 불행한 사람은 행복할 수 없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직접적인 질문은 정말 간단하게 행복해질 방법이 없나?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톨스토이의 그 책 중에 안나 카레니라는 소설을 보면 그 서문에 아주 유명한 문장이 나옵니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뭔가 알듯 말듯 하지만 마음에 쿵 하고 와닿죠? 이게 인간의 본성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를 할 때 행복하세요? 라고 하면 잠깐 생각을 하십니다. 행복한 것 같아요. 저 행복해요. 근데 혹시 불행한 일 있으세요? 그러면 되게 많은 이유를 듭니다. 옆집 사람이 나보다 집이 커서 불행하고, 우리 엄친아 있잖아요, 엄친아. 우리 아들 친구가 그렇게 공부 잘하니까 불행하고, 우리 남편이 말을 안 들어서 불행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불행한데요. 이것은 인간의 본성인 이유가 우리가 행복한 일들을 수행하고 나면 행복한 결과물이 남았기 때문에 그 감정이나 기억은 저 멀리 보내고요. 불행한 일이 있을 때는 다시 그 불행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그 불행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이게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전 처음 보는 독버섯을 먹었는데 그 독버섯을 먹었다가 죽을 뻔했다 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인간의 유전자에 박혀서 우리 인간은 행복한 상태가 되면 마음이 편해져서 그 기억을 잊는 반면에 불행한 일이 생기면 그 일을 굉장히 오래 기억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문제는 그러한 기억들이 우리에게 불행한 감정을 남긴다는 것인데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당장 죽을 위기에 처해 있지 않다면, 생존의 위협이 없다면, 정말 그러면서 행복하고 싶다면 반대로 구체적으로 행복하고 추상적으로 불행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추상적인가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미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은 되게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 여러분, 행복에도 세금이 있다는 사실 아세요? 우리 행복에도 세금이 있는데요. 그게 사실 불행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불행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 불행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만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불행 역시도 우리에게 무조건 다가오는 일들입니다. 그 불행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기억하면서 내가 갖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국가의 재산을 인정받으려고 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죠. 네, 맞습니다. 세금을 내시는 거예요. 내 행복이 내 것이 되려면 그 불행도 내 것이 돼야 됩니다. 그 불행만큼의 행복을 덜어내는 게 나머지 행복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행복세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두 번째, 우리 그 통계를 보면 나이가 들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나이가 들면 되게 좀 불행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전 세계적 연구를 보더라도 나이가 들면 행복감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거 아니? 나이가 들면서 숙제가 많이 줄어요. 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의무도 없고 내가 앞으로 미래를 준비할 일보다 지금 당장 즐거울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살아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걱정할 일도 없고 생각보다 행복이 쉽더라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삶을 통해서 얻게 된 지혜가 주는 새로운 안목입니다. 그럼 이런 안목을 갖게 되신 시니어분들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보통 우리는 오늘도 제가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내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다. 내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가 큰 행복에 대한 욕심보다 작은 행복도 마음껏 크게 느낄 수 있는 행복 돋보기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눈이 잘 안 보이면 침침해서 돋보기 끼듯이 눈이 침침해지면 눈에 돋보기를 끼듯이 내 마음에도 마음을 더 잘 들여다볼 수 있는 행복 돋보기가 생기는 것이죠. 이 행복세와 행복 돋보기 얘기를 구체적으로 행복하고 추상적으로 불행한 이야기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작가로서, 강연자로서 폭넓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혜남 교수님은 사실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세요. 너무너무 열심히 사셨는데 이분께서 43살이라는 나이에 파킨슨병에 걸리게 됩니다. 엄청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파킨슨병에 걸려서 할 수 있는 정말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나이가 들어서도 속상한데 젊은 나이에 파킨슨병에 걸려서 너무나 큰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 동안에 김연한 교수님이 깨달은 게 있으세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지만 이왕 태어났다면 즐겁게 사는 게 어떨까? 이 시간들을 어떻게 깨달았냐고요? 그 고통을 겪고 나서 그 고통을 통해서 그 행복에 대한 세금을 냈기 때문에 내가 행복을 갖기 위해서 내 행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를 지혜롭게 찾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의 일들을 통해서 행복하게 사시고요. 이분이 이제 물방울 사진 찍는 그 취미가 있으신데 하루는 물방울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물방울 안에 비친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물방울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게 행복해지는데 내 삶이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하고 내 불행을 행복세로 수용하고 나의 작은 행복을 행복 돋보기로 크게 보시면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다. 저 역시도 행복세를 굉장히 많이 냈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즐겁고 밝은 모습으로 웃고 있지만 한때는 저도 마약을 제외한 모든 중독에 다 빠졌었고요. 제가 삶을 그만두고 싶었던 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 사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망하지 않겠다 싶어서 약국을 했는데 약국도 망해봤고 욕심을 부려서 사업을 해봤더니 사업도 망해봤고 하다못해 투자도 망해봤어요. 이렇게 많은 불행들이 쌓였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라고 생각할 즈음에 하루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무엇이냐? 아, 맞다. 내 행복이 얼마나 컸으면 내게 그런 세금들이 많이 부어졌을까? 그리고 내가 세금을 다 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아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모든 행복이 제 것이 되기 시작했고 그렇게 행복세를 내고 주변에 있는 작은 행복들을 볼 수 있는 행복 돋보기까지 갖게 돼서 정말 진정한 행복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행복한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이 공감들을 하세요. 저는 물 한 잔만 마셔도 너무 행복해지고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 박지현 작가의 참 괜찮은 태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다큐멘터리를 찍는데 가셔서 호스피스 병동을 취재할 때였어요. 취재가 끝나고 나서 잠시 쉬고 있는데 30대의 말기 암 환자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진짜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죽기 전에 물 한 컵만 시원하게 마셔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말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나이 들어 보고 싶어요. 나이 들어서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제가 실제로 양로원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양로원 가서 강의를 할 때 이 어르신들께 제가 맨 처음 드린 말씀이 그겁니다. 선생님들 너무 성공하셨어요.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선생님들처럼 오래 살고 싶습니다.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 역시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제 마음속에 품고 살고 있는 행복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불행의 고통을 피하지 말고 수용해야지만이 행복이 진짜 내 것이 됩니다. 불행은 사실 첫 번째 화살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어요. 근데 불행을 피하려고 하다 보면 괴로움이란 두 번째 화살을 맞게 됩니다. 괴로움이란 두 번째 화살은 고통만 겪으면 될 것을 괴로움까지 갖게 되기 때문에 고통이 오히려 더 커질 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뭐 행복할 필요도 없다, 불행하고 싶지도 않다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행복하고 싶어서 행복이라고 써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반드시 행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할 줄 알고 살았더니 불행이 내 앞에 닥쳤습니다. 그러면 그 불행을 피하려고 너무너무 괴롭게 피하려고 살면서 그 시간에 빠져있지 마시고요. 얼른 다른 문을 열고 다음 방으로 가시면 돼요. 즉, 그 불행을 수용하고 다음 문을 열 때 그 다음 방에 있는 행복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불행이 오든 행복이 오든 그게 내 것이라고 수용을 하고 행복세를 내고 오히려 작은 행복들을 크게 볼 수 있는 행복 돋보기를 갖고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해야 될까요? 네, 살아있는 동안에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정신적인 멘토로 모시는 이어령 교수님 뵌 적은 없지만 고 이어령 교수님께서 책에서 하신 말씀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선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신 분께서 세상이 준 모든 것이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당신이 살아있는 한, 즉 살아있어야지만이 이 세상 모든 행복이 선물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살아있기만 하면 충분히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들은 말 중에 이 말씀 들으시면 여러분들께서 진짜 부러워하실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의 할머니께서, 어르신께서 99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이분께서 평상시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다 필요 없다, 즐겁게 살아라, 재밌게 살아라, 난 즐겁게 사니까 너무 좋다 하시면서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친구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또 인전 가서 얘기도 하시고 그럴 때마다 즐겁게 살아라, 난 즐겁다, 집에 오셔서 저녁 드시고도 즐겁게 살아라, 주무실 때도 즐겁게 살아라 하셨는데 지난 명절 때 가족들이 다 내려오신 날 아침 먹으면서 즐겁게 살아라, 점심 먹으면서 즐겁게 살아라, 그리고 저녁 먹으면서 즐겁게 살아라 하시더니 그날 저녁에 주무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가족 모든 사람들이 너무 속상하고 슬픈 게 아니라 부러워하셨어요. 그렇죠. 살아있는 동안 충분히 행복하셨기 때문에 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실제 제가 강의를 하다가 행복 강의를 하고 행복 실천 강의를 하면서 되게 즐겁고 화목한 시간이었는데 한 60대 여성분께서 오셔서 저한테 좀 떨리는 목소리로 근데 강사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했더니 사실 제가 이제 올해 60이 됐고 정말 열심히 살아서 우리 애들도 성인이 돼서 다 출가를 하고 남편하고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지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6개월밖에 안 남은 시한부 인생이라는 얘기를 해서 너무너무 속상하다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힘든데 남편이 아이들하고 시간을 만들려고 정말 무리해서 여행도 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거를 말려야 될지 치료를 더 받게 해야 될지 아니면 그대로 지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다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런 경험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너무 고민이 됐지만 저도 모르게 그분 손을 잡고 딱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6개월이 남았다면 6개월 동안은 살아계신 거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행복하시기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분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슬픔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몫으로 남기시고 6개월 동안은 정말 살아있는 사람의 권한인, 유일한 권한인 행복을 마음껏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께서 펑펑 우시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제 친구가 하늘나라로 가는데 그 친구를 만나러 가는 마지막 호스피스 병동에서도 그 마지막에 손을 잡으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 더 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살아있다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살아있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냐면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잘 죽느냐가 아니고요.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 아이비리그 3대 강의 중에 하나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보면 죽음의 특성에 대한 얘기를 해요. 4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반드시 죽는답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살지 모른다예요. 그 세 번째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예요. 이걸 필연성, 가변성, 예측 불가능성, 편재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를 제 마음속에 담아있는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모두 불확실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 살아있는 동안 쓸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권한인 행복을 반드시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말을 하는 것도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 행복 실천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갖고 살고 있는데 제 해결책은 매일 태어나고 매일 죽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방송을 촬영하고 있는 날이 14,897번째 태어난 날이에요. 저는 오늘 하루를 잘 살고 오늘 저녁에 죽고 내일 다시 태어날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 쓸 수 있는 제 행복을 마음껏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행복하다는 말 자주 하세요? 어떤 분들은 행복하다는 말도 하고 조금만 참았다 하자. 지금 행복하면 안 돼 하는데 정말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행복의 사용기한은 시간과 똑같습니다. 바로 지금밖에 쓸 수 없어요. 제 친구가 저는 원래 행복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행복하다. 하늘이 파라면 행복하다. 꽃이 노라면 행복하다. 내 가족과 안고 있으면 행복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행복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제 친구가 정말 친한 친구가 저한테 무슨 말 했냐면 야, 너 근데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니까 행복 강박증 같아. 너 불행한데 행복하다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행복하다고 말을 했는데 친구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친한 친구니까 걱정해서 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나는 행복한데 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저 친구 말이 맞나? 그래서 정말 그때 심리학을 공부하게 된 거였는데 그러면서 공부하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행복한 감정이 아니에요. 행복하다는 말을 안 하더라도 행복한 감정은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행복한 감정이 아니고 행복에 대한 추억입니다. 즉 저는 행복하다는 말을 함으로써 제 머릿속에 행복에 대한 추억을 새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을 합니다. 행복하다는 말 많이 하고 행복할 일 있으면 행복하셔라. 그리고 행복의 추억을 많이 남겨라. 그 말을 하려고 제가 행복실천 강사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니어 여러분들 생존의 운만 남았기 때문에 생존의 도구인 행복을 잘 써서 행복이 도구이자 보상이자 목적이 되게 하고 내일이 궁금해지는 오늘 하루를 만드는 게 최선을 다하는 게 여러분의 행복, 즉 생존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행복만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행복 강의를 할 때마다 인사를 드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행복하기 제일 좋은 방법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제 행복 주문이 있거든요. 인사를 항상 이렇게 드리는데 행복하시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짧게 불행하시고 자주 행복하시고 조금만 더 건강하시면 됩니다. 제가 행복을 더 쉽게, 특히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께 행복을 더 쉽게 하는 몇 가지 팁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감동의 호르몬인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다이돌핀은 엔도르핀 아시죠? 엔도르핀. 엔도르핀, 항암 효과도 있고 면역 효과도 있고 진통 효과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효과가 있는 엔도르핀의 4,000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물질을 힘을 갖고 있는 물질입니다. 이 감동의 호르몬이
어떤 때 느껴지냐고요? 우리가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엄청난 광경을 보거나 굉장한 감동을 받았을 때 우리 몸에 나옵니다. 근데 감동받는 게 쉽지 않잖아요. 감동받는 게 쉽지 않은데 나이가 들면 이 감동이 쉬워져요. 우리가 어릴 때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정보를 배워서 지식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지식한 정보들을 삶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써보면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불행도 하고 행복도 하면서 오랜 시간이 쌓이면 지혜가 됩니다. 즉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지혜가 쌓여 있어요. 어른이 한 분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도서관에 가까운 지혜가 쌓여 있는데 이 지혜를 통해서 하실 게 무엇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행복 돋보기를 잘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큰 행복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왜냐? 우리에게는 작은 행복을 크게 볼 수 있는 행복 돋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나름대로 행복하게 산다. 딱 그 정도면 됩니다. 내 나름이 한 사람으로 봤을 땐 작은 것 같지만 한 사람의 삶으로 봤을 때는 온 우주와 같습니다. 내 우주에 느끼는 행복은 이만큼의 크기다. 내가 갖고 있는 행복을 이만큼 쓰겠다.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실 수 있다면 얼마든지 다이돌핀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렇게 감동의 삶을 사시려면 여러분들의 지혜를 갖고 이 지혜의 행복 돋보기를 마음껏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재밌는 말씀 드릴게요.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 나이라고 합니다. 죽기 위해서도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게 나이라고 해요. 우리가 나이 먹는 거 나이 먹으면 죽겠지가 아니라 나이를 먹으면 살 수 있습니다. 100살 먹어도 101살 먹으면 1년 더 살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게 그만큼 살아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이를 먹기만 하면 되는 거냐? 아닙니다. 제 나름 인생 성공 점수 측정법이 있는데요. 이 인생 성공 점수 측정법이 무엇이냐? 오늘이 행복하니까 내일이 궁금해요. 그래서 오늘 얼른 자고 내일 뭐 할까? 내일 뭐 할까? 이 날들이 오래오래 이어져가지고 오래 살면 정말 그게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 수미양가 아시죠? 학교에 성적을 볼 때 수미양가인데 제가 성적을 매길 때는요 50대가 되면 가를 받습니다. 가는 가능할 가예요. 50대에 이르렀으니 앞으로 늙을 수 있다. 나이 들 수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해봐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60대가 되면 양을 받습니다. 양호하다. 우리 옛날에 환갑에는 잔치도 해주고 60이면 그래도 양호하게 살지 않았냐? 라는 게 되고요. 이제 70대가 되면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아름답게 나이 드시는 거예요. 실제로 김영석 교수님께서도 인생의 전성기가 70대라고 합니다. 저도 나중에 70대가 되면 정말 그 전성기가 오는 것을 너무 기다리고 있는데요. 70대의 삶은 아름다운 삶입니다. 70대에 하루가 행복해서 내일이 기대되면 그만큼 성공하신 거고요. 이제 80대가 되셔서 넉넉한 나이가 되시면 넉넉하게 행복하게 성공하신 삶을 살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건강하고 운이 좋아서 90대까지 산다. 그러면 빼어날 숫자를 써서 드디어 수를 받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오늘 하루가 행복해서 내일이 궁금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살면서 인생을 성공하게 되면 오래 살게 되면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성공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신줄 얘기하잖아요. 야, 정신줄 붙잡아. 열심히 살아. 우리가 상황을 판단하고 사물에 대한 것들 열심히 우리가 열심히 살기 위해서 필요한 정신줄 놓지 말고 열심히 살아. 즉 사물이나 상황을 파악하는 것들 이런 생각에 대한 것들을 정신줄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정신줄 놓다라는 말을 쓰면 정신줄이 제정신이 아니다. 정신이 나가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항상 정신줄 잡고 살아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정신줄 잡으시면 안 돼요. 정신줄 잡고 사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정신줄 말고 무엇을 잡아야 되냐? 네, 맞습니다. 마음줄을 잡으셔야 돼요. 마음줄이 무엇이냐? 제가 제주 사람인데요. 우연찮게 마음줄을 찾아보니 이제 곱비의 방언이 마음줄입니다. 우리가 곱비가 풀리다라고 말을 하면 통제력을 잃는다고 말을 하잖아요. 정신줄은 제가 붙잡지 않더라도 온 세상이 제 정신줄을 붙잡게 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제 마음줄, 우리의 마음줄은 본인이 잡지 않으면 아무도 잡아주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내 마음이 힘들고 내 마음이 속상하고 할 때 누가 내 마음줄 잡아주던가요? 절대 잡아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줄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지, 내가 갖고 싶은 마음 무엇인지만 잘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사, 행복 주문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불행할 수 있으니까 짧게 불행하시고, 행복은 우리의 선물이니까 자주 행복하시고, 그리고 행복하고 싶은 마음만큼 조금 더 건강한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정신줄 놓고 마음줄만 붙잡는 오원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